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부동산공법 기본 강의가 5주차 강의가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앞부분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개발법 앞부분까지 봤었죠? 이제 오늘은 도시개발법 후반부하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앞부분 전반부 그것이 이번 주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는 196페이지, 기본서는 196페이지. 그 다음에 그림공법은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 거기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5주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쓴 3이라는 시가 있죠. 이거 사실 제 어릴 때는 어디에 많았느냐?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웬만한 데는 다 걸려있던 게 바로 이 푸시킨 3이라는 시였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기 때문에 말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현재 이 교재에 써있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시를 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칠판에다 따로 쓰지 않았는데 진도 바로 나가기 위해서 뭐라 썼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현재는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이랬죠.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그렇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생활이 나를 속이는 게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죠. 예,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말짱한데 속으로 보면 정말로 왜 나를 저렇게 속일까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게 생활이 나를 속이는 것이 맞죠.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물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뭐라? 참고 견디라. 예, 마음속에다 참을 인자 3번만 사귀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예, 하나의 희망을 갖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이 언젠가는 끝나고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현재는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예, 현재는 항상 살면서 고달프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갖다 즐기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꼭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만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행복을 찾는다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괴롭죠. 그러나 항상 마음은 어디가 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미래에 사는 거다. 이거죠. 그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슬픈 날이 지나갔다는 건 드디어 이제 그 과거 어려운 시절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예, 슬픈 날이 지나고 나면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그때 얘기합니다. 왕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런 얘기하죠. 그때 이렇게 버티면서 내가 살았는데 라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것은 슬픈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을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계속 악몽으로 다 계속 지속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슬픈 날은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그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유영을 바라고 나한테 좋은 걸 줄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슬픈 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라. 그러고 그런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 가서 자랑스럽게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내가 살았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지나간 그 광화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시혜가 우리한테 남기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96페이지 또 이제 자료는 58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슨 방식이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지우고 무슨 방식이 나옵니까?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환지 방식, 지금 보고 있는 건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 무슨 방식을 봤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현재 있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들을 보상비를 주고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분양하는 방법. 이것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러면 지금은 뭘 보자? 이제 두 번째 환지 방식에서 살펴봅니다. 환지라는 건 땅을 바꿔준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수용 방식보다도 환지 방식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 방식은 토지주들에게 보상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 사들여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사업 시행자가 정해서 지가 알아서 개발하면 돼요. 그래서 분양에서 성공하면 사업 시행자는 대박이고 분양에서 실패해버리면 사업 시행자는 쪽박이다. 그것이 수용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고 시행자는 단지 개발만 해가지고 종전했던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토지들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토지를 주는데 그 권리관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의 위치는 어디 있었지? 그게 얼마짜리지? 그게 맞도록 새로운 땅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토지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토지를 바꿔준다는 게 그게 쉬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말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어떤 토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5번 필지, 6번 필지.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 18개 필지의 토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무슨 방식으로 하자? 환지 방식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환지 방식이냐? 여기 지금 시골에 있는 소달구지끼리 이런 식으로 돌아봤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여기 논, 그죠? 논, 밭 그렇게 되고 여기 주택이 지금 여채가 여기 있고 여기는 화장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하나 있는 이런 그냥 전형적인 시골 풍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우리 개발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를 새로 싹 감겨가지고 싹 감겨서 여기다 십자도로 널찍한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부지를 쓰고 여기는 이제 공원 부지를 만들고 그 밖에 보류지, 채비지 또는 입치한지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 개발을 해보자. 종전했던 토지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지 각각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도시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토지들이 이런 식으로 필지가 나눠서 종전했던 토지 소유자 1번 필지 소유자에게는 개발이 되고 나면 너한테는 이 땅으로 줄게. 2번 필지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이거 줄게. 3번 필지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너한테는 이거 줄게. 4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이거 줄게. 5번 필지는 이거 줄게. 6번 필지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6번 필지 소유자가 자기는 환지받고 싶지 않대.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인데 저 새로운 땅으로 받아서 도시가 개발되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뭐 해먹고 살 게 있다고 괜히 사기꾼들 만나가지고 내 땅이나 다 뺏기고 거기서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힘드니까 차라리 나는 환지를 주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그 돈 갖고 도시개발구역을 벗어난 저 시골 지역에 있는 농지사 가지고 계속 농사 짓고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는 6번 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7번 필지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8번 필지, 9번 필지는요. 원래 있던 위치가 요 자리였었는데 위치가 옮겨졌어요. 어느 쪽으로? 종전했던 땅으로 보면 대략 여기 붙이죠. 여기쯤이 바로 8번, 9번 필지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종전했던 위치에서 샀다는 땅으로 옮겨갔다. 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은 원래 있던 자리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줍니다. 문제는 여기 14번 토지 가진 사람 이 토지를 뭐란다? 과소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이라는 얘기죠. 그럼 너무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땅으로 줄 만한 영역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필지들은 종전의 토지는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각기지만 여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요.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이 면적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토지가 있으면 그런 땅은 환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너는 돈 받고 떠나라. 그래서 이거는 청산 대상으로 그래서 돈 주고 떠나보는 걸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수 토지 중에는 너무 작은 건 환지를 주지 아니하고 청산 대상이 돼가지고 보상비 받고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14번 필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 16, 17, 18 이 4개 필지는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저런 주택을 가졌던 사람들 나중에 단독주택지로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여기다 뭘 줬다? 아파트 같은 걸 줘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에게 15, 16, 17, 18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를 줍니다. 이와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집하는 구분 소유권으로 이렇게 주는 거.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즉 한 필지 안에 어떤 건축물을 줘놓고 그 건축물을 갖다가 소유권을 여러 수 나눈 거죠. 대표적인 게 아파트 또는 구분 상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그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주는 걸 무슨 환지를 한다? 입치 환지로 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종전했던 땅들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요 하나하나가 지금 막 그려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의미가 있으니까 1번 필지하고 요거 새로 주는 환지의 1번 필지, 종전의 토지 2번 필지, 새로 환지 2번 필지 이런 걸 하나하나 위치 같은 거, 면적 같은 걸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환지 방식에 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바로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환지 계획이라는 걸 뭐하자? 작성하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뭐다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종전의 토지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자라는 먼저 계획부터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개발해가지고 막 그냥 맘 내키는 거 줬더니 나중에 땅이 남거나 땅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종전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토지 수익자에게 새로운 땅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야,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라는 그 청사진을 그려내는 걸 요걸 무슨 얘기를 한다? 환지 계획이라 하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환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래?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지 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5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지고 거기 나오죠. 우리 기본서를 볼까요? 여러분들 기본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환지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뭐 작성자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거고 환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째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가죠. 바로 저 그림이 밑에 있는 저 그림이 환지 설계 도면입니다. 저 설계.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는 게 뭐더라? 요거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종전했던 1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는 요거 1번 필지 이걸 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했던 사람에게 줄 땅이다. 요 필지는 요던 샀던 사람에게 줄 필지다. 요거는 8번 필지 소유자에게 줄 것이다. 요 땅은 9번 필지 소유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 부지로 다 이용할 땅이다. 요쪽은 채비지로 지정될 땅이다. 여기는 시청 건물질 땅이다. 여기는 공원 조성할 땅이다. 이게 각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서라는 게 겁니다. 자,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 된 거기 세 번째는 필지별하고 또는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아까 청산이 뭐라 그랬죠? 돈 주고 떠나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산이라는 건 우리 부부관계를 청산하자. 뭐 하자 됩니까? 예, 도장 찍고 이혼하자 이거잖아요. 우리 청산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 관한 걸 마무리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럼 우리 떠나자. 이게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청산 대상 토지가 있더냐?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6번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 그럼 6번 필지를 가진 사람은 아까 환지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랬죠?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지 새로운 이 도시가 조성되는 땅은 받고 싶지 않답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 그럼 저분한테 뭐죠? 돈 주고 떠나 보내야 된다. 저게 청산 대상입니다. 또 하나 있죠. 어디 있었죠? 여기 과수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을 갖고 있던 14번 필지 소유자도 환지를 저 사람은 달라고 원한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환지 주세요. 그럼 뭐죠? 야, 네 땅은 너무 작아서 안 돼. 네 땅은 너무 종전부터 작았잖아. 새로운 땅을 주려면 얼마야? 코딱지만한 것밖에 안 주는데 지금 여기 코딱지만한 땅이 어디 있냐? 전부 다 규모가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인데 그래서 너한테는 줄만한 땅이 없으니까 돈 받고 떠나라. 그것도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1번 필지와 2번 필지도 청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말귀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종전했던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과 새로 이렇게 조성되는 땅에서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차이가 가장 크다냐? 첫째 눈에 보이는 게 도로가 넓어졌다. 그죠? 종전했던 건 시골길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단히 넓은 도로가 이렇게 쫙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대단히 많아집니다. 저런 걸 도로율이라고 해요. 그 대상 토지 면적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도로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골이었을 때 이때는 도로율이 몇 프로 차지 안 차지만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가 개발되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넓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도로 면적이 많이 차지한다. 도로율이 높아진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그 밖에 각종 공공시설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환지 방식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수에 새로운 땅을 주는데
그냥 종전과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조성하고 이러는 면적만큼은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주는 데서 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설이 설치되는 그 부지를 누가 내놔야 된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에서 일부를 내놓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이 갖고 있던 땅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고 공원부지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 비율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그럼 통상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거의 반이 줄어듭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했더니 좀 전에 공공설이 새로 설치하는 면적만큼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업비. 새로 이 한지방식으로 이렇게 개발하면서 다 까먹고 불도저가 까먹고 이런 공원부지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도 있잖아요. 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를 누가 받아말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돈을 내놔라. 그 돈 갖고 도로 만드는 데 쓰고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필지마다 거기다 수도시설, 상하수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설해야 되죠. 그런 거 들어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내놓을까? 아니랍니다. 그걸 현금으로 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땅의 일부를 뺏어가지고 그걸 뭐로 만든다? 여기 채비지라는 땅으로 지정합니다. 이 땅은 채비지라고 해놓고 이걸 보통은 처분해요. 팔아버려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돈이 20억짜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몇백억에서 어떨 땐 몇천억짜리 땅입니다. 즉 아파트 지을 부지 같은 땅을 조성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건설업자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수천억의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그때 요 채비지가 조성되는 땅 면적만큼은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 땅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땅을 일부를 뺏어가지고 이걸 처분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땅이 뺏기는 겁니다. 결국 현금으로 사업비를 내는 게 아니고 땅의 일부로서 여러분들이 내놔가지고 그 땅을 처분해서 그거로 사업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만드라고 뺏겼어요. 공원부지 조성하라고 뺏겼어요. 채비지에서 개발하는 사업비로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땅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이라고 바꿔주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땅은 종전보다 뭐한다? 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50% 정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꼭 50%는 아니야. 60%가 될 수도 있고 50%도 됐고 40%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50% 정도를 전제를 한다면 여기 100제미터 가지고 있던 사람 말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 첫 번째 필지 1번 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종전에 100제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이분한테는 얼마나 주면 원래 정상일까요? 좀 전에 종전의 토지보다는 새로 받는 토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종전의 땅보다도 새로 받는 땅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가정해놓고 지금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100제미터 가진 사람은 새로 주면 얼마 줄까요? 당연히 50제미터 주는 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런 걸 흔히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걸 적응환지. 즉 종전했던 100의 2분의 1은 딱 줄인 50에 딱 맞게 주었다? 그러면 그게 적응환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 조성된 땅의 면적이 50이 아니라 얼마래? 60제곱미터래요. 50제곱미터가 기준이 아니고 최소 면적을 여기서는 60제곱미터라고 또 정했다. 그럼 50으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같은 걸 칠 때는요. 최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어디 나오냐?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되지 건물도 짓지 못하는 면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건축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했으니까 최소 면적 60은 되도록 이렇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100을 가진 사람은 50제곱미터만 줘야 되는데 50에 딱 맞게 주지는 못하고 10을 더 늘려서 얼마나 줬다? 60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는 10제곱미터를 더 준 거죠. 이걸 뭐란다? 더 줬다 해서 증환지. 환지에다가 더해서 줬다 증환지라고 합니다. 10제곱미터를 더 준 거죠. 반면에 이분 원래는 200제곱미터를 가진 땅입니다. 대단히 넓죠. 그럼 200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이면 얼마를 주는 게 정상이죠?
100제곱미터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 필지 규모가 얼마로 했죠? 좀 전에 60제곱미터라고 했잖아. 그럼 100을 주지 못하고 60으로 줄여서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제곱미터만큼은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을 어떻게 주면 되죠? 다른 필지 또 60짜리에서 또 그중에 40 주면 될 거 아니야. 한 필지는 통째로 줘야 되지 그 필지의 일부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지라는 건 한 필지의 소유권을 반으로 둘러 이렇게 나누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자가 아닌 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6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100제곱미터를 줬어야 되는데 60제곱미터밖에 줄 수 없었다. 그럼 40제곱미터는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감환지. 원래는 100을 줘야 되는데 100을 못 주고 60만 줬단다. 40을 줄여서 줬다. 감환지입니다. 그렇게 늘려주는 사람은 10제곱미터 더 받은 것만큼 돈 내놓으랍니다. 그걸 청산금 징수. 이것도 청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원래는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 50% 줄여서 주면 너는 50제곱미터만 줘야 되는데 한 필지 규모가 60이니까 너한테 10을 더 늘려주겠다. 증환지하면서 대신 10을 더 늘려받는 것만큼 뭐 해야 돼? 돈 내놔 임마 이래야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제곱미터 해당하는 만큼 돈을 걷는다. 청산금 징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증환지는 청산금을 징수합니다. 반면에 감환지는 200제곱미터 였으니까 100을 줬어야지 맞는데 100을 못 주고 60만 줬으니까 40제곱미터 덜 줬으니까 그 덜 준 4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값을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걸 교부합니다. 따라서 감환지는 청산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하죠. 외우는 방법도 쉬워요. 증환지 할 때 여기 지읒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증환지는 청산금을 징수한다. 감환지 기억이죠? 감환지 기억이죠? 기억이죠? 청산금을 교부한다. 교부해서 교자도 기억이잖아. 따라서 증환지는 징수하고 감환지는 교부한다. 그게 청산금 징수, 청산금 교부. 되는 이 두 필지도 무슨 대상이 된다? 청산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 그게 필지별 또는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또는 채비지 명세도 환지계에 들어간답니다. 자, 여기 보류지란 말이 나오는데 그 보류지는 그 밑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좀 이따 보고 보류지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규정이나 또는 규약이나 또는 정관, 시행 규정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남겨두는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면 어떤 걸 만든다냐? 여기다가 현충원 같은 걸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다 여기가 조성된단다. 그러면 현충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그런 조성 목적으로 이 땅은 남겨두자. 그럼 그게 보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를 주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 있다 했죠? 그것도 합쳐서 둘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약이나 정관이나 시행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두거나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류지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정하여. 요 채비지는 뭐 하는 데만 쓴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정되는 거. 이거를 채비지라고 한단다. 결국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따로 그건 별도로 채비지라고 하자. 뭐 개념적인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현재 채비지 보류지라는 걸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명세서 어디가 보류지냐, 어디에 채비지를 지정할 것이냐 그런 명세서가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환지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입지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지환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 있죠. 이거 입지환지 대상이 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도 환지계획에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환지계획의 내용에 관한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또 박스 속에 또 박스 가나라고 나와 있죠? 가나다라. 근데 그거는 아직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죠. 그 밑에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세 번째, 그럼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여기서 그냥 크게 해서 작성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그 속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뭘 고려할까? 즉 환지계획을 작성한다고 해서 그 작성자 맘대로 사업 시행자 맘대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뭘 고려할 것이냐 이거죠. 고려하는 게 종전의 토지하고 저기는 종전의 토지와 뭐를 고려합니까? 환지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토지와 환지에 뭐를 가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즉 종전의 땅을 새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렇게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뭐 고려한다? 종전의 땅이 있던 위치, 종전에 있던 땅의 지목, 면적, 토질, 수리라는 건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수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렇게 이렇게 주자라고 새로 환지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하고 환지의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위지면 토수이환이라는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 위지면 토수이환 7가지 플러스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작성 기준에 관한 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197페이지 보시면 심학습에서 환지계획의 기준해서 또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의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었죠. 거기에 나오는 거 따라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건데 도시개발법에서 특히 환지 방식에서는요. 이 시험 문제가 그동안 쭉 출제되는 거 보면 특이하게도 다른 법률보다도 특히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번에 29회 시험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법은 시행규칙에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더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환지계획의 기준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평면 환지와 입지 환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란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종전했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를 새로 이렇게 환지를 한 여기로 여기 있던 권리를 이전하는 거, 여기 있는 걸 이전하는 거, 이런 건 무슨 환지를 한다? 평면 환지라고 하자. 반면에 그게 아니고 종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던 걸 어떤 식으로 준다? 건축물의 일부와 여기 아파트 1202호 아파트 1200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는 그 아파트 부지의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죠. 바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주는 것. 요거는 무슨 환지다? 그거는 입지 환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평면 환지와 입지 환지로 주는 게 있단다. 그때 종전에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중에서 무슨 건축물은 빠진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라는 게 돼 있죠. 이런 바로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또 공법 시험 문제에서 참 출제가 잘 됩니다. 따라서 입지환지 할 때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지환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그것을 고려하시고 하여튼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그때 구분 건축물이라는 건 저는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즉 공동주택 같은 건 구분 소유권을 갖죠. 그런 식으로 주는 거 또는 구분 상가를 갖는 것들 그렇게 주는 걸 입체 환지라고 한단다. 그거는 기억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환지 설계는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단다라는 두 가지가 있죠. 평가식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종전의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마다 감정평가해주고 그 가격에 비추어서 가격이 높은 사람부터 먼저 좋은 땅부터 줘버리면 된다. 그런 것들은 이걸 평가식으로 합니다. 반면에 면적식이란 그게 아니고 그냥 종전했던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 면적이 큰 사람한테는 큰 거 주고 작은 땅에서는 작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건 면적식은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냥 종전했던 토지 위에다가 주는 방식. 이거는 면적식이란다. 그래서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식은 종전의 토지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그 가격이 높게 나오는 분들에게 여기 환지 방식 중에서 좋은 땅을 먼저 주자. 그게 아니고 면적식은 큰 땅 가진 사람에게는 여기는 큰 땅 주고 작은 땅 가진 사람한테는 작은 땅 주자. 종전했던 위치에다 값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면적식이라고 한단다.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거 최소 그 정도만은 지금은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198페이지에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에 가가지고 거기 평가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은 이번 29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옛날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근데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외. 예외가 뭐죠? 원칙은 뭘 고려한다? 이게 작성 기준이에요. 원칙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서 저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되는데
화지계획 작성에서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가 있단다? 여기 세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환지 부지정이 뭐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너한테는 환지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본인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었습니다. 본인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받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건 본인이 신청입니다. 저는 환지 받기 싫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떠나가서 저 옆에 있는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동의는 뭘까? 자, 여기가 원래 목장 용지였다고 가정해보자. 목장 있었어. 근데 저 목장 가진 사람에게 새로 환지를 주려고 했더니 줄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당신에게는 새로 환지 줄 만한 땅이 마땅한 게 없는데 그냥 현금 받고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그 목장 주인이 뭐라 한다? 그러지요. 라고 동의하면 그에 따라서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걸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문제는 종전의 토지에 누가 있었다? 그 토지에 임차권자들이 있었다면 어떡할래? 소유주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인한테만 동의받아가지고 주인의 신청만 받아가지고 환지 부지정하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주인만 환지 받기 싫다고 떠난다고 해서 환지 부지정해서는 아니 되고 임차권자도 있다면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났다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교재 198페이지의 두 번째 나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몇 번? 14번 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토지. 아까 말했죠? 지나치게 작다고 그랬습니다. 얼마가 될까? 예를 들면 면적이 이거 30제곱미터짜리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종전했던 땅이 3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10평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저밖에 없었어. 9평짜리죠. 근데 여기다 주려고 봤더니 9평짜리 나옵니까? 그 반으로 그것도 줄여야 되잖아. 아까 50% 줄인다는 걸 전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5제곱미터짜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 15제곱미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땅의 면적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야, 미안하지만 너는 돈 받고 떠나라. 저것도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공공설의 용도 폐지로 불용으로 되는 공공설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래. 자, 쉽게 말하면 여기 뭐가 있었다? 화장시설. 이번에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분야에서는 이 화장시설을 일단 다 포함시켜서 그걸 장사시설,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뭐죠? 네, 저런 화장장 같은 것들 또는 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와 관련된 시설은 전부 다 장사시설이라는 거로 이번에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 합쳐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화장시설 같은 장사시설이 여기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다 화장시설 집어넣어야 될까? 야, 도시 한가운데 화장시설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죠? 변두리 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 화장시설에선 여기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면 요 화장시설이 있던 위치는 뭐란다?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된단다. 그래서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쓸 수 있지. 이건 불용이 돼서 더 이상 환지로 쓰지, 공공설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쓸 뿐이지. 이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환지 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 면적 규모의 추종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죠? 1번 필지. 원래 100제곱미터짜리 50% 줄여주면 50제곱미터 주는 게 맞는데 필지가 60제곱미터로 돼 있으니까 10제곱미터를 늘려서 줬습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걸 말한다? 증환지. 그만큼 청산금을 징수한다. 그랬죠? 반면에 200제곱미터 되는 사람 원래 반으로 지으면 100을 줘야 되는데 여기 100을 못 주고 당신은 60만 주겠대. 그럼 40제곱미터를 덜 받아갔으니까 그 4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값을 계산해서 그걸 청산금으로 교부한다. 그건 돈을 드리면 됩니다. 이런 걸 증환지, 감환지라고 한단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옆에 이제 과수토지의 기준면적이라고 하는데 과수토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환지를 만들면서 너무 좁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최소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땅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과수토지 기준이 어디 있다냐?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건축법에 가시면요. 몇 페이지냐면 여기 421페이지가 보시면 건축법은
기본서 421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너무 작아버리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못 치고 버려지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최소한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나머지 용도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지역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 200으로 할지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규모 이상으로 정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최소한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아까 저게 60이라고 쓴 이유가 주거지역은 최소한 60 이상이라는 걸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그거보다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과수토지의 기준면적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 199페이지 세 번째 공공설용지라고 되어 있죠. 예, 공공설 같은 건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되죠? 공원 같은 거. 이 공원은 공공설이잖아. 도공철수 맨날 나온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건 공공설이죠. 이거는요. 종전에 있던 도로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새로 난 도로도 그렇게 내야 될까? 아닙니다. 공공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것이고 공원 부지나 도로 부지 같은 건 지가 필요한 곳에 아무 데나 내면 되는 것이고 종전의 면적이 얼마나 됐느냐 종전의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공공설의 용도에 맞도록 지가 크게 만들어도 좋고 작게 만들어도 좋다. 그래서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해서 공공설에 가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아까 기준 중에 뭐가 있었죠? 보통은 면적이 종전보다 어떻게 됐죠? 줄어든다고 했잖아. 근데 공공설은 종전했던 면적보다 작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에요. 오히려 공공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종전보다. 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와 같이 공공설은 위치도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로 간다. 원래 위치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제자리 환지가 위치예요. 이거 제자리 환지가 뭐죠? 원래 지가 있던 장소, 고기를 환지를 주자.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네가 갖고 있는 땅이 여기야? 그러면 너 이 땅 줄게. 그래, 이 땅 가져요. 새로운 땅이 왜 가져? 이걸 뭐란다? 자기가 있던 땅을 새로운 땅으로 환지를 주겠다. 제자리 환지. 제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네 땅은 원래 종이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땅은 거기를 주는 게 아니라 딴 데를 주겠다. 원래 여기 8번 필지 가진 사람은 원래 여기 어디죠? 여기를 보면 부르지 있는 데네. 8번이 여기니까 그죠? 부르지네. 근데 8번 있던 사람이 여기 주지 않고 길 건너편 저쪽에다 주겠대. 이쪽에다 주겠대. 이 사람한테 여기를 주겠대. 9번 필지도 여기 있던 자리가 지금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를 주지 않고 9번 필지를 주겠답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다른 자리 환지란다. 그럼 원칙은 제자리 환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위치를 다른 데로 주겠다. 다른 자리 환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시설이다? 공공설은 그 면적이나 위치 등에서 그런 원칙적인 기준 같은 거 제자리 환지라든지 감보되는 면적의 비율 같은 거 그걸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채비지 등 하고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채비지가 뭐냐라는 용어정의.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어차피 도시 개발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 개발비를 누가 부담한다? 바로 토지 수자 여러분들 땅을 뺏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겠다라는 그 땅을 무슨 땅이란다? 보류지. 또 하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같은 그 계획에서 정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목적을 해서 여기는 우리 국군 용사들이 돌아가신 그런 지역이니까 여기는 현충탑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현충탑을 세울 땅은 환지로 주면 안 되겠죠? 그것도 남겨둬야 되겠죠? 그런 땅은 뭐가 된단다? 보류지로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예, 그중에 채비지라는 건 뭐 하는 데만 쓰는 땅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건 그거는 특별히 채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면적식 환지 기준 등 해가지고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 부담률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종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보다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줄어든다 그랬죠? 왜 줄어든다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첫째, 공공설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설이 종전보다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도로나 공원 부지가 종전보다는 월등하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땅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줄어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토지 부담한다. 토지 부담이에요. 또 어디 있을까? 아까 말한 여기다 뭐도 만든댔어. 공원부지 같은 것도 조성되고 도로부지도 만들어지고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 채비지라는 것도 지정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얼만큼 줄어드느냐 그 비율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여기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한다라고. 이 토지 부담률도 이제 그 현문제에서 3번 출제됐었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시행 규정이 있는 내용인데 저게 시험문제가 3번이나 썼으니까 아마 올해 이제 2019년에도 여러분들 이 이제 30회 시험에서도 아마 저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외울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옆 페이지 지분 쪼개기에 대한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지분 쪼개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환지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 필지밖에 못 받아요. 지가 하나 갖고 있었으니까 주는 것도 원래는 하나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되잖아. 청산금 받고 나머지는 떠나야 되니까 손해가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청산금만 받아야 되니까 이 필지를 2필지, 3필지로 쪼개버립니다. 그러고선 그 땅을 남들한테 팔아요.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환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팔 때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팝니까? 아니죠. 거기다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이익이 나니까 너 이것 되면 돈 될 거니까 이거 사라 해가지고 쪼개서 투기 목적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지분 쪼개기라고 하고 그런 지분 쪼개기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지분 쪼개기 못하게끔 그걸 규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 볼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밑에 4번째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자, 환지 방식을 할 때 평가식으로 한다면 평가식에서 종전의 토지 가격은 얼마인지 새로 환지 가격으로 조성되는 이건 얼마인지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평가는 방법에 관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평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일단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책에 보면 환지 방식을 할 때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환지 방식을 할 때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 심의 전에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고 해놨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감정평가업자가 바로 감정평가업자 시험 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바로 그 감정평가업자 그자들의 평가를 먼저 거치랍니다. 그래서 순서는 감정평가업자 평가가 먼저고 토지평가의 심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3번째 결정한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끔 시험 문제가 그것도 한 2번 정도 났었죠. 문구에서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먼저 거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순서를 바꿔서 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순서는 감정평가업자 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나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조문도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치고 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뭐 법을 만든 또라이들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갑자기 결정하다 해놓고 그에 앞서? 라고 근데 끝에 가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진행하다 말고 뒤로 밖으로 빡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를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것 좀 세심한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머리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앞과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머리가 아니거든. 순서대로 가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가다 말고 끽 수동시켜서 뒤로 바꾸시켜라. 이건 별로 바람직한 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순서로 본다면 감정평가업자 평가 먼저 거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것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가격 평가 방법입니다. 자, 이 작성된 환지계 뭐자? 인가받자입니다. 근데 누구만 인가받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인가받습니다. 요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럼 우리 시행자는 행정청인자는 누구 있었죠?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이 시행자입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국지, 공정지 이 자들은 뭐죠?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자들은 공공기관이지만 행정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인 그자들도 환지계획을 작성해서는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건설업자 같은 이런 민간 시행자들도 당연히 그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의 시행자들은 인가받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서 공고내면 끝난다. 그것이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그 중에 특히 무슨 일이다? 입치환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로 가볼까요? 그래서 2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음의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또 쭉 나오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 중에 딱 3개만 써놨습니다. 근데 요새 시험 문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뭐죠? 이런 것들이야.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시험 문제 납니다. 그럼 대부분이 뭘까? 이런 경면사항들, 인가받지 않아야 되는 것들, 그걸 쭉 열거해놓고 이럴 때는 인가받아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가받아야 된다라고만 외워놓고 뭐뭐 하는 경우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아 이거는 경면상이구나. 이건 인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때려잡는 거지. 이걸 일일이 이걸 다 외워서 이걸 암기해서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행정청에 있는 시행자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때는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이제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이야. 지정권자 아닙니다.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면상들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입치환지. 입치환지가 시험 문제가 한번 날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출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몇 번 나고도 남았었는데 요새 아직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화도 납니다. 사실 입치환지가 대단히 많은데 실무에서는 왜 이게 안 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는 새끼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보자. 여기 첫째, 입치환지라는 건 왜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서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서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게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치환지를 받고 싶으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입체환지라고 한단다. 그때 주는 건 건축물의 일부라 그랬으니까 아파트 한 개 동 전체 아니라 아파트동 1202호 일부죠. 그다음에 토지는 뭐로 준다?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 어떻게 주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땅 중에 내 위치가 어딘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전체 면적 중에 나한테 몇 제곱미터만 내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전체 중에 얼마라고 위치는 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는 걸 뭐란다? 공유 지분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입치환지죠. 그런데 입치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입치환지 신청을 못하게 했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놨죠.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1억 원이다. 다시 말하면 입치환지로 주는 대상이 된 여기다 아까 아파트 저 준다 그랬잖아. 그럼 아파트 1202호를 주겠는데 그 아파트 1202호가 얼마짜리다? 그게 1억 원짜리랍니다. 근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은 6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 권리가액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일까? 권리가액은 자 종전에 땅이 있었거나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평가했더니 얼마짜리다? 4천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이 4천만 원짜리가 여기 있던 땅을 개발해서 나중에 이 값어치가 얼마짜리가 될 거냐라고 평가했더니 그게 얼마짜리다?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종전의 값어치 평가가 아니고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을 때 얼마큼 값어치가 더 오를 건지 그 값어치가 반영된 가격, 그것이 권리가격입니다. 즉 종전의 토지가액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걸 평가하면 그것이 사실은 환지 방식에서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야.
종전보다 값이 떨어진 게 없다면 대부분은 오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하죠. 따라서 종전했던 땅값보다도 새로 환지받을 때 땅값이 더 비싸질 거로 예상한다면 그때 종전의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값어치가 평가되는 이 가격을 권리가액이라고 하고 그 권리가액이 얼마나 나타났다?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새로 짓는 아파트는 1억짜리인데 종전했던 걸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그건 6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입주한지 신청을 하게 한다? 제외할 수 있다? 너는 안 돼요라고 잘할 수 있대요. 왜 그러죠? 종전 값어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새로운 걸 준다면 만약에 6천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줘야 되죠? 1억짜리 아파트를. 그럼 6천만 원짜리한테 1억 줍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4천만 원을 내놔야 됩니다. 너는 종전 때 평가받은 게 6천만 원이니까 거기다 4천만 원을 더 주면 합쳐서 1억이 되죠? 그럼 1억짜리 아파트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요거죠. 100분의 70 이하라는 이 말에 걸린 겁니다. 즉 종전의 권리가액이 7천만 원이고 구분 건축물의 최소가액이 1억이라면 종전의 권리가액이 7천만 원 이하밖에 안 되는 게 100분의 70 이하가 되는 겁니다. 즉 아파트는 1억, 종전의 권리가액은 7천만 원 이하, 이게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는 입주한지를 안 주겠대. 그러면 종전 권리가액이 8천만 원이고 아파트 값이 1억이라면 그 사람은 입주한지 줍니다. 그럼 어떻게 주는 거야? 종전가 8천만 원 값어치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얼마를 더 얹어? 2천만 원만 더 내란 얘기야.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줄게. 그건 대상이 되지만 종전께 6천만 원 빽빽만 나면 그 사람은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 4천만 원을 더 내게 한다? 아니래요. 아예 너는 안 돼.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70% 이하라는 제한을 안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종전의 땅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답니다. 즉 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건축물도 갖고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뭐란다? 주택이래요. 그러면 토지 위에 주택을 같이 갖고 있던 소유자에게는 이 100분의 70 이하라는 제한과 관계없이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입주한지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종전의 땅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주택의 소유자한테 뭐까지 했었다? 즉 주택을 소유하는 토지 소유했다면 그분한테는 입주한지 신청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02페이지 맨 위에는 1번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깊이 있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입주한지 시험 문제 나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기억합니다. 자, 입주한지 신청 기간. 신청을 해야지만 입주한지 준다 했으니까 신청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은 입주한지 주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입주한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원칙은 30일 이상 60일 이하 그 사이에서 입주한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다만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때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게 입주한지 신청 기간. 다만 다시 며칠은 20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입주한지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 기준 아파트 어떻게 줄 것이냐. 원칙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어. 그래도 1주택만 줍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걸 공유하고 있었어. 그래도 1주택만 준다. 원래는 1주택이 원칙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아니래.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과밀역 조건에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우리 수도권 하면은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고 우리 옛날에 앞쪽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첫 시간에 기본서 6페이지 가보라. 외우라 그랬습니다. 6페이지 가보시면 바로 거기에 수도권에 구분해가지고 과밀억제권역, 상하는 성장관리권역, 우측은 자연부족권역, 수도권이 이렇게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그런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드리겠다. 이거 예배고 또 하나 이 주택을 왜 소유하고 있었죠? 근로자 숙소나 또는 기숙사 용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다 줍니다. 세 번째는 이 소유자가 누구더냐? 누구랍니까? 공공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대. 국지공 정지인 공공시행자들이 지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로 넘어가서 자녀 건축물의 공급. 자, 원래는 100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지를 주려고 100세대를 지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받더니 사실 80세대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세대 남았죠? 20세대 남았잖아. 그 남은 20세대는 뭐 한단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준단다? 그 채비지로 정하거나, 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아파트를 주자. 이 채비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환지계획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그럼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쉬도록 하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방식으로 하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뭘 수립한다? 이런 환지계획부터 수립을 하자입니다. 그럼 이런 환지계획은 첫째 작성하자.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첫째, 환지 설계도면, 이 전체가 설계도면. 두 번째, 필지 분류된 환지 명세. 1번 필지는 누구한테 뭐 하는 목적으로 주고, 2번 필지는 뭐 하는 데 쓸 것이고, 3번 필지는 뭐 하는 데 쓸 것이고, 이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이 되는 것들,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다섯 번째, 입주한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주한지 건축물에 관련된 명세들, 이런 것들이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이다. 자, 두 번째로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으로서 첫 번째 뭘 고려한다? 종전의 토지와 이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지면, 토수, 이 환면은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한다. 자,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환지 받기 싫답니다. 그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려면 중요한 거, 그 안에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작은 땅, 과수토지는 환지를 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것도 과수토지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여기는 화장시설, 이제 사라지죠? 이것은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쓸 뿐 이것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면적이 너무 작았던 땅을 약간 늘려준다? 증환지. 너무 큰 땅은 면적을 줄여서 준다? 감환지. 그래서 늘려주는 증환지한테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너무 큰 걸 줄여줄 때는 청산금을 그때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단다.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류지, 채비지라는 건 무슨 말이죠?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나 또는 규약 등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남겨둔 땅을 보류지라고 말하고, 그 중에 특히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이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자, 환지계획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환지계획을 할 때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환지계획 인가받아야 됩니까? 누구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요거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된다면 틀려버려요. 지난주에 했던 실시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지만 환지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된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입주한지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걸 입주한지로 한단다. 그런데 입주한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게 원칙인데, 입주한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따라 어떤 게 있죠? 종전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종전에 있던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그게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입주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뭘 가진 사람?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위에다 주택까지 갖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신청 대상 제외한다는 100분의 70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입찰지를 신청하는 기간은 실시계획 등의 내용을 토지수익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입찰지로 주는 주택은 어떻게 준다?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업자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익자에게는 다 드립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린다.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를 갖고 있었거나 기숙사용도로 갖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인 국지공 정지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자들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잔여 건축물 있죠? 그것들은 일반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채비지로다가 남겨둘 수도 있다고 그랬죠? 채비지로 남겨두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그때 일반 공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대에 있어서 제외되어 금전으로 청산을 받는 사람, 아까 과수토지 떠나보냈죠? 그 사람에게도 그 남은 그 입찰한지 주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그걸 우선 그 사람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철거되는 건축물에 세입자로 있던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잔여 건축물을 입찰한지로 됐던 걸 공급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환지 예정 지정의 효과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